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인 신라호텔의 최상층에 위치한 신부 대기실은 마치 작은 궁전을 옮겨놓은 듯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방 안 가득 채워진 수천 송이의 순백색 백합이 뿜어내는 그윽한 향기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짙었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부신 빛을 쏟아내며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 중심에 앉아있는 한서윤은 유럽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았다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한 신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차분하고 냉정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감한 사람처럼 깊고 고요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가끔씩 손을 들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정리할 뿐이었다. 그때 육중한 참나무 문이 예고도 없이 거칠게 열리며 고요하던 대기실의 정적을 단번에 깨뜨려 버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예식 진행 요원도 아니고 신랑 측 관계자도 아닌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은 낯선 남자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불청객 특유의 오만함과 비틀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바로 서윤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녀를 비참하게 버리고 떠났던 전 남자친구 강민재였으며,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의 촉망받는 검사가 되어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민재는 주머니에 두 손을 꽂은 채 삐딱한 자세로 서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그 눈빛에는 경멸과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민재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서윤이 앉아있는 소파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고, 그 소리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발걸음처럼 위협적이었다. 그는 서윤의 코앞까지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입을 열자마자 축하 인사가 아닌 독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재벌가인 성운그룹의 후계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냐며 비아냥거렸다. 민재의 눈에는 서윤이 과거의 빚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벌가를 속이고 신분 세탁을 한 교활한 꽃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그녀를 짓밟고 싶어하는 저열한 욕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거울을 통해 민재의 일그러진 얼굴을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반응은 민재가 예상했던 당황이나 공포와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귀찮은 벌레를 바라보는 듯한 무심함에 가까웠기에 민재의 자존심을 더욱 긁어놓았다. 서윤은 하얀 레이스 장갑을 낀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둔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어 민재를 압박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과거의 상처 따위는 깨끗이 씻어낸 지 오래이며, 눈앞에 있는 남자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흔들 수 없는 하찮은 존재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자신의 무시당한 존재감에 분노한 민재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이 가진 검사라는 직함을 무기로 서윤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서윤의 과거와 집안의 채무관계를 낱낱이 파헤쳐 언론에 터뜨릴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보수적인 성운그룹에서 며느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식장으로 뛰쳐나가 하객들에게 네가 어떤 여자인지 폭로하겠다며 협박의 수위를 높였고, 서윤이 무릎 꿇고 빌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민재는 자신이 쥐고 있는 권력이 서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제야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풍성한 드레스 자락이 우아하게 퍼지며 그녀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민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검사라는 직함이 남의 결혼식장에서 행패를 부려도 된다는 면죄부라도 되는 줄 아느냐고 쏘아붙였다. 서윤은
민재의 협박이 얼마나 유치하고 졸렬한지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곳은 네가 함부로 날뛸 수 있는 동네 술집이 아니니 당장 나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와 민재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모욕감을 느낀 민재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서윤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성운그룹 회장실 직속 경호팀으로 일반 사설 경호원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을 받은 인간 병기들이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민재를 제압하여 바닥에 짓눌렀고 민재의 팔은 등 뒤로 꺾인 채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상황 반전에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이 검사라고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에게 그 외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경호팀장은 바닥에 깔린 민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윤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경호가 소홀했던 점을 사과하고 처분을 기다렸다. 서윤은 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있는 민재를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경호팀장에게 이 쓰레기를 당장 뒷문으로 끌어내 다시는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고 혹시라도 식장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그녀의 태도는 이미 성운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냉철하고 기품이 있었으며 그 모습에 경호원들조차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민재가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지만 문이 닫히자 대기실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다. 서윤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표정을 점검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녀는 강민재가 이대로 물러설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앞으로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것임을 직감했지만 결코 피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오늘 이 결혼을 통해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지켜낼 힘을 가진 여왕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잠시 후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고 서윤은 대기실 문을 나서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버진로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단상 앞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일위 성운그룹의 후계자 이도진이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진은 신부 대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지만 서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준 것이었다. 서윤이 다가오자 도진은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깊은 신뢰를 확인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전우회와도 같은 맹세였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신라 호텔 다이너스티 홀의 높은 천장을 타고 내려와 수천 명의 하객들 위로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급 인사들이 빼곡히 들어찬 예식장은 단순한 결혼식장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용광로와도 같았으며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치밀하고 엄숙했다.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화환들이 성벽처럼 둘러싸인 가운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이 세기의 결혼식을 기록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화려하고 비현실적인 풍경 속에서 이도진은 단상 위에 우뚝 서서 버진 로드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조각 같은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제왕과도 같은 여유와 오만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맞이할 신부가 단순한 반려자가 아니라 앞으로 성운그룹이라는 거함을 함께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동반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버진 로드의 입구가 열리고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한서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이내 나지막한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가냘프면서도
강인한 실루엣을 완벽하게 감싸 안았고 길게 늘어진 베일은 그녀가 걸을 때마다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내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도진의 예리한 눈은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 감추어진 그녀의 미세한 떨림과 평소보다 더 굳게 담은 입술을 놓치지 않았으며 그것이 대기실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의 여파임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가 그 짧은 시간 동안 감정을 추스르고 이토록 완벽한 가면을 쓴 채 나타난 것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꼈고 동시에 그녀를 건드린 자에 대한 서늘한 사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사실 도진은 신부 대기실에서 벌어진 소동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으며 강민재라는 불청객이 난동을 부릴 때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자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었다. 하지만 그는 서윤이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개입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쪽을 택했다. 서윤이 경호원들을 시켜 강민재를 끌어내고 당당하게 문을 나섰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도진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대로 나약한 꽃이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거목과 같은 여자였으며 그것이야말로 그가 수많은 재벌가 영예들을 마다하고 그녀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서윤이 마침내 단상 위로 올라와 도진의 앞에 서자 두 사람은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다. 서윤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도진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강민재에 대한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도진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 모든 감정을 포용해 주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도진은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는데 그녀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는 것을 느끼고는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를 녹여주듯 더욱 힘주어 꽉 잡았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하겠다는 제스처를 넘어 앞으로 그녀에게 닥칠 모든 위협으로부터 철벽 같은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맹세와도 같았다. 예물 교환의 순서가 되고 도진은 최고급 다이아몬드가 박힌 백금 반지를 서윤의 가늘고 긴 약지에 끼워주며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 반지는 영원한 사랑의 징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인 성운그룹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무거운 족쇄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다. 서윤 역시 도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그것은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과 완전히 결별하고 이 남자의 곁에 설 자격이 있는 강인한 아내이자 파트너가 되겠다는 결의였다. 두 사람이 반지를 나눠 낀 순간 하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지만 그 박수 소리 뒤에는 두 사람의 결합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속내가 숨겨져 있었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 연장은 최고급 샴페인과 요리가 넘쳐나는 호화로운 파티장으로 변모했고 도진과 서윤은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도진은 틈을 타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 실장을 조용히 구석으로 불러냈다. 김 실장은 도진의 귀에 대고 대기실에서 끌려나간 강민재가 경찰에 인계되지 않고 훈방 조치된 척하며 풀려났음을 은밀하게 보고했다. 도진은 김 실장의 보고를 듣고는 만족스러운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강민재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더 잔혹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강민재가 자신이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착각하게 만든 뒤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생각이었다. 서윤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 길에 테라스에 홀로 서 있는 도진의 뒷모습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등에서는 식장 안에서 보여주었던 부드러움과는
전혀 다른 고독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서윤이 인기척을 내자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서윤은 도진에게 대기실에서의 일을 사과하려 입을 열었지만 도진은 검지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대며 그녀의 말을 막았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오늘 일어난 일은 내 잘못이 아니며 오히려 그 쓰레기 같은 자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제 너는 내 사람이고 성운의 안주인이니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서윤의 가슴을 울렸고 그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그의 품에 안겨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도진의 품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했으며 서윤은 그곳에서 다시금 전의를 불태울 힘을 얻었다. 피로연이 무르익어갈 무렵 도진과 서윤은 호텔을 빠져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에 몸을 실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화려하게 반짝였다. 하지만 도진의 머릿속은 이미 신혼여행의 달콤함보다는 돌아온 후에 펼쳐질 강민재와의 전쟁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재는 검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성운그룹을 공격하려 들 것이 분명했고 도진은 그가 어떤 수를 쓰든 철저하게 짓밟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옆자리에 앉아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절대로 그녀가 다시는 상처받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리무진은 어둠을 뚫고 질주했고 차 안의 정적 속에서 도진은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하는 전장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었고 그 첫 번째 상대가 바로 그녀의 과거인 강민재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면서도 잔인한 운명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서윤이 충분히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자신은 언제나 그녀의 뒤에서 가장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줄 것이었다. 오늘 밤 화려한 축제는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사무실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묵은 서류 냄새 그리고 억눌린 욕망이 뒤섞여 탁하기 그지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강민재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모두 자신이 정복해야 할 전리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며칠 전 신라 호텔에서의 치욕적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치가 떨려 손에 쥔 몽블랑 만년필을 부러뜨릴 듯 꽉 움켜쥐었다.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모인다는 그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개처럼 끌려나갔던 순간은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이제 맹독이 되어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민재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수사 기록 파일을 거칠게 넘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의 웃음과도 같았다. 파일의 표지에는 성운물류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고 이는 성운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를 타깃으로 삼아 본사를 흔들기 위해 그가 며칠 밤을 세워가며 조작하고 부풀린 기획수사의 결과물이었다. 민재는 자신이 가진 검찰권이라는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도진과 한서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재벌들이 돈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왕처럼 군림한다고 해도 법이라는 무기를 쥔 검사 앞에서는 그저 도마 위의 생선일 뿐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거친 목소리로 수사관들을 호출했고 잠시 후 들어온 부하 직원들에게 당장 내일 아침 성운물류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어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성운 그룹 계열사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뉴스로 발칵 뒤집혔다. 뉴스 채널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파란색 박스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성운 물류 사옥으로 들이닥치는 장면을 생중계로 내보냈으며 앵커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번 수사가 성운 그룹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열을 올리며 보도했다. 강민재는 자신의 사무실 TV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여유롭게 모닝커피를 마셨다. 그는 지금쯤 이도진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것이라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고 겁에 질린 한서윤이 자신에게 연락해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혼자 낄낄거렸다. 그는 자신이 던진 돌멩이가 거대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자신이 마치 세상의 지배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성운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의 풍경은 강민재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안은 절간처럼 고요했고 그 중심에 앉아있는 이도진의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비서실장이 가져온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 기사들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이성이 감돌고 있었다. 도진은 이미 강민재가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수록 대응하기가 더 쉽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곁에 서 있는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그녀 역시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윤은 뉴스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회사와 남편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강민재가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멈추지 않고 더 더러운 수법을 쓸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그녀는 도진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게 되어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어깨를 감싸주며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낼 좋은 기회라고 부드럽게 위로했다. 도진은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강민재가 건드린 것은 성운 물류라는 껍데기일 뿐이며 진짜 성운의 힘은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전화기를 들어 법무팀장을 호출했고 잠시 후 말끔한 슈트 차림의 법무팀장과 전략기획실 임원들이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도진의 지시를 받고 강민재의 수사 방식과 그가 내세운 증거들의 허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반격 시나리오까지 준비해둔 상태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도진의 태도는 순식간에 냉철한 사령관으로 돌변하여 각 부서에 정확하고 신속한 지시를 내렸다. 그는 언론 대응팀에게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했고 법무팀에게는 강민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부분이 없는지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그의 지시는 치밀하고 빈틈이 없었으며 임원들은 젊은 회장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도진에게 자신도 돕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이 재무분석 전문가로서 성운물류의 회계 장부를 검토해 강민재가 조작한 증거의 모순을 찾아내겠다고 제안했다. 도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서윤의 눈빛에서 불타오르는 의지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그는 그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 함께 싸우는 파트너로 인정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서윤은 즉시 자신의 옛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자료실로 향했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회계 자료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어 보호받는 여자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남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직접 칼을 든 전사였다. 한편 강민재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성운그룹 측의 대응이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보통의 재벌 기업이라면 압수수색이 시작되자마자 로펌 변호사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거나 윗선에 줄을 대어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이 들어와야 정상인데 성운 측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묘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혹시 자신이 놓친 것이 있는지 불안해져 수사관들을 닥달하며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고 없는 죄라도 만들어내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 싸움에서 지면 자신의 검사 생명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었지만 이미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태였다. 며칠 후 서윤은 밤을 새워 분석한 자료를 들고 도진의 사무실을 찾았는데 그녀의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그녀는 도진 앞에 서류를 펼쳐 보이며 강민재가 비자금 조성 증거라고 제시한 계좌 내역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해외 투자금이었으며 그가 숫자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횡령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더 놀라운 것은 강민재가 증거 조작을 위해 동원한 차명 계좌 중 일부가 과거 그와 유착 관계에 있던 불법 대부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서윤은 이 연결고리야말로 강민재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확신하며 도진에게 설명했다. 도진은 서윤의 브리핑을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당신은 정말 최고의 파트너라고 칭찬했다. 도진은 서윤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판은 뒤집혔고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강민재가 자만심에 빠져 스스로 파놓은 함정 깊숙이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이제 그 함정의 뚜껑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도진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총장과의 조찬 약속을 잡으라고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비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적을 철저하게 파괴하겠다는 냉혹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강민재는 고급 룸살롱에서 자신의 패거리들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성운그룹이 곧 백기 투항할 것이라 믿으며 호탕하게 웃어 젖혔고 술에 취해 서윤에 대한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기고만장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화려한 축제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며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가 이미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성운이라는 거대한 용은 조용히 눈을 뜨고 이 오만한 검사가 내뱉는 숨소리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성운그룹 본사 35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비상대책 회의였기 때문이었다. 회의실 상석에는 이도진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 그룹 내 최고의 브레인이라 불리는 법무팀 변호사들과 재무팀 임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강민재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워낙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어 당장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비관적인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한서윤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은 그곳에 있던 임원들에게 다소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그녀를 그저 회장의 아내이자 상징적인 안주인 정도로만 생각했기에 이런 실무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아했던 것이다. 하지만 서윤의 손에 들린 두툼한 파일과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은 그녀가 단순히 남편을 응원하러 온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유는 도진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양해를 구하고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강민재가 검찰 조사 보고서에 첨부한 성운물류의 자금 흐름 도표가 회계학적으로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서유는 전문적인 금융 용어와 복잡한 수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강민재가 횡령이라고 주장한 금액이 사실은 환율 변동에 따른 단순한 평가 차익이었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 정연하고 빈틈이 없었으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녀가 과거에 얼마나 유능한 재무 분석가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만들었다. 임원들은 처음에 의구심을 거두고 점차 그녀의 브리핑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웅성거리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학구적인 열기로 가득 찼다. 서유는 단순히 방어적인 논리를 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민재의 공격 패턴을 역이용할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조작한 장부 속에 숨겨진 그만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강민재와 교제하던 시절 그가 습관처럼 말하던 돈 세탁 방식과 그가 자주 어울리던 불법 사채업자들의 명단을 기억하고 있었다. 서유는 법무팀에게 강민재가 수사 과정에서 악용한 참고인 명단과 그가 과거에 기소했던 기업, 사냥꾼들의 명단을 대조해 볼 것을 주문했다. 그녀는 강민재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임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후 전략기획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서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녀는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니라 잔 다르크와 같은 존재로 각인되었다. 그녀는 회장실에 머물지 않고 직접 재무팀 사무실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직원들과 함께 밤늦도록 서류 더미와 씨름을 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회장 사모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에 불편해했지만 소탈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 곧 마음을 열고 진정한 동료로 받아들였다. 서유는 커피를 나르며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그룹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직원들은 회장 부부가 함께 회사를 지키려 한다는 사실에 큰 긍지를 느꼈다. 한편 강민재는 수사가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집무실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성운그룹 측에서 아무런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오히려 폭풍전야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수사관을 불러 성운그룹 내부의 동향을 파악해오라고 닥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초조해진 강민재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성운그룹을 압박하기로 결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삼류 지라시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한서윤이 결혼 혼수로 수십억 원어치의 보석을 사들였다거나 그녀의 집안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악화시키려 했다. 그는 비열한 방법이라도 써서 이도진과 한서윤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하지만 서윤과 도진은 이미 강민재가 지라시를 통해 흑색 선전을 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미리 대비책을 세워둔 상태였다. 그들은 강민재가 퍼뜨린 루머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자마자 즉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글들이 확산되도록 내버려 두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대중의 분노를 유발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명백한 증거로 반박함으로써 강민재와 그 배후 세력을 허위 사실 유포죄로 일망타진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도진은 홍보팀에게 지시하여 강민재가 접촉한 기자의 신상과 그들 사이의 오간 통화 내역을 확보하도록 했고
이는 나중에 강민재의 목을 조르는 결정적인 밧줄이 될 것이었다. 서유는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더 큰 승리를 위해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서윤과 재무팀은 드디어 강민재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밀 계좌의 실체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 계좌는 강민재의 먼 친척 명의로 된 유령 회사의 법인 통장이었는데 그곳으로 성운물류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경쟁 업체에서 보낸 뇌물성 자금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다. 서윤은 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분석하여 그 자금이 강민재의 개인적인 용도, 즉 고급 외제차 구입과 유흥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카드 사용 내역까지 확보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 조작을 넘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이라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였으며 강민재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출력된 증거 자료를 도진에게 건넸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예감을 공유했다. 도진은 서윤이 찾아낸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고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강민재에게 비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도록 했는데 장소는 시내의 한 프라이빗 클럽 룸이었다. 도진은 강민재가 이 제안을 서문그룹이 항복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기고만장해서 나타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강민재의 오만함을 끝까지 부추겨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입 밖으로 내뱉게 만든 뒤 그 모든 상황을 녹취하여 세상에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도덕적으로도 그를 완벽하게 매장시키기 위한 잔혹하고도 철저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서윤은 출근하는 도진의 넥타이를 매주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강민재는 자존심이 세고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니 그 점을 자극하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윤은 도진이 떠난 뒤에도 회사에 남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검찰 내부 감찰실에 보낼 투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리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지키는 강인한 여왕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민재는 이도진의 연락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는 드디어 거만한 재벌 3세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한다고 착각하고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했다. 그는 가장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정돈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오늘 만남에서 이도진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한서윤을 다시 한번 모욕줄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걸어 들어가는 곳이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출구 없는 단두대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무지와 탐욕은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내려다 보이는 청담동의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 룸안은 무거우면서도 기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강민재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룸에 들어섰고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과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도진이 자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이 결국 백기를 들고 항복하겠다는 신호라고 확신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양주병을 집어들어 자신의 잔에 가득 채우며 승리의 맛을 만끽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을 무릎 꿇리고 그토록 증오하던 한서윤에게서 처절한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반대편 소파에 앉아있던 이도진은 그런 민재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천천히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었다. 도진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해석한 민재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다리를 꼬고 앉아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는 도진에게 성운 그룹의 운명이 자신의 손끝에 달려있음을 상기시키며 검찰 수사를 멈추는 대가로 거액의 합의금과 성운 물류의 지분을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인해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다. 민재는 자신이 제시한 조건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진이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권력에 대한 맹신 때문이었다. 민재는 술잔을 비우고는 입가에 묻은 술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도진에게 돈 문제는 변호사들을 통해 해결하면 되지만 자신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개인적인 앙금이 남아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한서윤을 지금 당장 이 자리로 오게 하라고 요구하며 그녀가 직접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술을 따라야만 수사를 종결해 주겠다고 협박했다. 민재는 서윤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비는 꼴을 봐야만 지난 결혼식장에서 당했던 수모가 씻겨나갈 것 같았다. 그의 요구는 비열하기 짝이 없었지만 도진은 의외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모습은 민재가 기대했던 초라하고 겁에 질린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서윤은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걸어 들어왔으며 그녀의 표정은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한 임원처럼 냉철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도진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민재를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민재는 서윤의 당당한 태도에 기분이 상해 인상을 찌푸리며 왜 아직도 고개를 쳐들고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민재는 서윤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재벌가 며느리 노릇을 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라며 조롱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조작된 증거들이 얼마나 완벽한지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너희 부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손바닥 아니라고 큰 소리쳤다. 그는 술 기운이 오르자 판단력이 흐려져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떻게 성운 물류의 회계장부를 조작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민재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브로커를 통해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들고 유령 회사를 이용해 자금 흐름을 세탁한 과정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 서윤은 민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여 그의 말을 유도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민재는 더욱 신이 나서 자신이 검찰 내부의 누구와 결탁하여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지까지 실토했다. 그는 법이란 것은 강자가 약자를 짓밟기 위해 만든 도구일 뿐이며 정의 따위는 개나 주라고 비웃었다. 민재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 앞에 와서 빌면 봐줄 수도 있다며 추악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순간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재는 갑작스러운 도진의 행동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게 뭐냐고 물었지만 도진은 대답 대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방금 전 민재가 신나게 떠벌렸던 증거 조작과 뇌물수수 그리고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한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민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굳어졌고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녹음기와 도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서윤은 당황해하는 민재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봉투 안에서는 민재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밀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그가 뇌물을 받고 불법을 저지른 증거들이 담긴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유는 민재에게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완벽한 조작이 사실은 허점투성이었으며 우리가 네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민재가 과거에 자신을 버리고 선택했던 길이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선언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집어들고 훑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자신이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사소한 비리들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함정이었음을 그제야 깨닫고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엎으려 했다. 하지만 도진이 민재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며 그를 자리에 주저앉혔고 민재는 도진의 엄청난 악력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헐떡거렸다. 도진은 민재의 귓가에 대고 네가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느냐며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민재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비굴한 표정으로 태도를 바꾸어 도진과 서윤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잠시 미쳤었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넘길 테니 제발 검찰에 넘기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 조금 전까지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만 달라고 지저대는 패배한 개 한 마리만이 그곳에 있었다. 서유는 그런 민재의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는데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토록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이 허무했기 때문이었다. 서유는 민재에게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법정에서 보자고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민재가 내미는 손을 뿌리치고 도진의 팔짱을 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갔다. 룸 안에 홀로 남겨진 민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클럽을 빠져나온 도진과 서유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큰 산을 넘은 후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정말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고 서윤은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이제 다 끝난 거냐고 물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강민재가 죗값을 치르는 일만 남았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고 차는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달렸다. 한편 룸에 남겨진 민재는 극심한 공포에 떨며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버튼조차 제대로 누를 수 없었다.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도진이 미리 손을 써둔 감찰부 소속 요원들이었다. 수사관들은 민재에게 체포 영장을 들이밀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했고 민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나갔고 클럽의 소란스러운 음악 소리만이 그의 절규를 덮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스타 검사 강민재의 비리 의혹과 긴급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성운그룹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녹취록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강민재를 옹호하던 세력들조차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두려워 그를 손절하기 바빴다. 서유는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 주는 쾌감보다는 과거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홀가분함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서윤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며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제안했고
서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망찬 미래를 약속했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재라는 먹구름이 거치고 난 뒤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강민재 검사의 비리 스캔들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법조계와 정재계를 강타했고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이도진 회장이 공개한 녹취록과 한서윤이 분석한 자금 추적 자료는 모든 뉴스 채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스타 검사가 사실은 뒤에서 검은 돈을 챙기고 사건을 조작하며 무고한 기업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에 대중은 배신감을 넘어선 분노를 표출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강민재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폭주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파면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청원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론은 이제 완전히 성운그룹과 이도진 부부의 편으로 돌아섰고 강민재는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 또한 살얼음판을 걷는 듯 험악해졌는데 감찰부는 강민재와 연루된 윗선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평소 강민재의 뒤를 봐주던 고위 간부들은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두려워 서둘러 그와의 관계를 끊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강민재는 유치장에 갇힌 채 자신이 믿었던 선배 검사들과 정치권 인맥들에게 필사적으로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과 침묵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인맥의 성이 사실은 모래성보다도 허약한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다. 누구도 침몰하는 배에 남으려 하지 않았고 강민재는 그 차가운 독방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채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이도진은 단순히 강민재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그룹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들에게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룹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강민재의 비호 세력으로 지목된 로펌과 기업들에게 성운 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는 강민재를 돕는 자는 누구든 성운 그룹을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경고 메시지였으며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강민재의 변호를 맡으려던 대형 로펌들은 줄줄이 수임을 포기했고 그에게 뒷돈을 대주던 스폰서들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해버렸다. 이도진의 냉혹하고 치밀한 경제적 압박은 법적인 처벌보다 더 무섭고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며 강민재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울구치소 접견실에 앉아있는 강민재의 몰골은 불과 며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피폐해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국선 변호인은 그에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했지만 강민재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악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검사라고 소리치며 이도진과 한서윤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변호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법을 다루는 그가 모를 리 없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한서윤은 쏟아지는 언론 인터뷰 요청을 모두 정중하게 거절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단순히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커리어 우먼임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그녀가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이 검찰 수사의 핵심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제지들은 그녀의 분석 능력과 통찰력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직원들은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회사를 구해낸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 숙여 인사하며 경의를 표했다. 서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라 성운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당당한 리더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강민재의 여죄는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왔는데 그 중에는 과거 그가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들로부터 성접대를 받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그가 서윤과 교제하던 시절 그녀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 통장을 개설하려 했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했던 사람에게까지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느냐며 혀를 찾고 강민재는 인간 말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가족들조차 언론의 집중 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있었다. 강민재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강민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서윤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구구절절한 변명과 함께 한 번만 면회를 와달라는 애원, 그리고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합의를 해달라는 비굴한 부탁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순간의 실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썼지만 그 문장들 사이사이에는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심이 묻어나 있었다. 편지를 전달받은 서윤은 내용을 훑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편지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에게 강민재는 더 이상 애증의 대상조차 아닌 그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일 뿐이었고 그에게 낭비할 감정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강민재를 뇌물수수, 직권, 남용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10여 가지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징역 15년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중형이었지만 여론을 의식한 검찰 수뇌부의 결정이자 이도진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법원 앞은 강민재를 규탄하는 시위대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인 강민재의 모습에서 과거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의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 비겁한 모습만이 부각되었다. 법정 안에서 강민재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그의 거짓 눈물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서윤이 직접 증인석에 서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제출한 탄원서가 낭독되는 순간 법정 안은 숙연해졌다. 탄원서에는 강민재가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정의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가 담담하지만 호소력 있게 적혀 있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구형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릴 것임을 암시했다. 강민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법정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이도진과 서윤은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강민재의 재판 소식을 전해 들으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모든 악연이 끝났음을 알렸고 서윤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민재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이제야 비로소 과거의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자유로움 때문이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만 남았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싸움 끝에 찾아온 평화를 만끽했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올라 있었는데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성운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고 투명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도진 회장의 결단력과 한서윤 이사의 전문성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성운그룹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경쟁 기업들은 성운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이도진의 리더십은 재계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서윤은 이제 회장 사모님이 아닌 전략기획실 상무로서 공식적인 직함을 달고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되었으며, 그녀의 행보는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 모델이 되었다. 한편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에 갇힌 강민재는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빛을 바라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음을 실감하며 끝없는 고독과 절망 속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서윤이 자신에게 주었던 마지막 기회들을 걷어차고 탐욕의 길을 선택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한때 세상을 호령하려 했던 야망가의 비참한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세상은 빠르게 그를 잊어가고 있었고, 그는 역사 속의 오점으로만 남게 될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성운그룹 본사 앞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도진과 서윤은 퇴근길에 트리를 바라보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상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는 시련을 겪으며 더욱 깊고 견고해졌다. 도진은 서윤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행복한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도진의 팔짱을 끼웠고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함께 걸어가며 따뜻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초여름의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올 무렵 서울 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된 강민재는 이제 이름 대신 수인 번호 4825로 불리는 처지가 되어 좁고 어두운 독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검찰에 떠오르는 별이라 자부하며 세상을 발 아래 둔 듯 오만하게 굴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한 눈동자와 덥수룩한 수염만이 그의 몰락을 대변하고 있었다.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빛조차 그에게는 사치스러운 고문처럼 느껴졌는데, 그 빛이 바깥 세상의 자유와 활기를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날 신부 대기실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만약 그때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조용히 물러났더라면 적어도 평범한 변호사로 살며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미련이 그의 뼈를 깎는 고통이 되어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 반면 서울의 중심부 테헤랄로에 우뚝 솟은 성운그룹 본사 대회실은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윤 전무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친환경 물류 시스템 도입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임원들과 주주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발표에 경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회장의 아내라는 배경에 기대지 않고 지난 1년간 탁월한 업무 능력과 리더십을 증명해 보였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냉철한 판단력은 그룹 내외의 두터운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되었다. 발표를 마친 서윤이 자신감 있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이자 회의실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이도진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이제 그녀를 낙하산 인사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녀는 명실상부한 성운그룹의 핵심 브레인으로 자리 잡았다. 회의가 끝난 후 도진과 서윤은 회장실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진은 간 내린 커피 향을 음미하며 서윤에게 오늘 발표는 정말 완벽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서윤은
도진의 칭찬에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일과 사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완벽한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고, 서윤은 당신이 곁에 있어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화답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단단한 신뢰는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결혼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남산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을 찾았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며 두 사람은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서윤은 문득 1년 전 신부 대기실에서 겪었던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그 사건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나에게 가장 빛나는 보석이며 그 어떤 시련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진의 진심 어린 말에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는 이 남자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레스토랑 테라스로 나와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섰다. 저 멀리 화려하게 빛나는 도심의 불빛들은 마치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반짝였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등불처럼 보였다. 도진은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걸쳐주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성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단순히 이익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서윤 역시 그 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함께 돕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결속을 다졌다. 며칠 뒤 성운그룹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자선갈라 행사를 개최했고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까지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도진과 서윤이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두 사람을 집중 조명했고 사람들은 선남선녀 커플의 등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서윤은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레드 카펫을 걸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와 기품이 흘러넘쳤다. 과거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움츠러들었던 한서윤은 이제 없었고 세상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빛나는 여왕만이 존재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친분을 쌓으려 노력했고 서윤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정중하고 세련되게 응대하며 사교계의 꽃으로 등극했다. 행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도진은 단상에 올라 기념사를 통해 성운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고 그 중심에 한서윤 전무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서윤을 무대 위로 불러내며 그녀야말로 나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사랑하는 아내라고 소개했고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부족한 저를 믿고 지지해준 남편과 임직원 여러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성운그룹의 이미지를 한층 더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피곤함보다는 벅찬 감동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강민재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분노나 미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악역에 불과했으며
그 덕분에 자신이 더 단단해지고 진짜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악은 스스로 파멸하고 선은 결국 승리한다는 진부한 진리가 현실에서 증명된 셈이었다. 그녀는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도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고 도진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손등을 덮어주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옥상 정원에 올라가 샴페인을 한 잔씩 나누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정원의 꽃향기는 은은하게 퍼져 분위기를 더했다. 도진은 서윤을 뒤에서 껴안으며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이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도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인생에는 또 다른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이도진과 한서윤의 이야기는 단순히 재벌과 신데렐라의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신부 대기실을 막아섰던 전 남자 친구의 비열한 방해는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식장에서 기다리던 재벌 신랑은 그녀를 구원한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함께 전장을 누비는 든든한 장군이었다. 그들은 이제 막 인생의 제2막을 시작했을 뿐이며 그들 앞에 펼쳐질 미래는 지금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이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성운 그룹 본사의 불빛은 꺼지지 않은 채 도시를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처럼 두 사람의 사랑과 열정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남긴 채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한 여자가 겪었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뀌는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는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전설의 주인공인 서윤과 도진은 내일도 변함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쟁취한 해피엔딩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